방금 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의용입니다. 지금 중앙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오래 있었는데 기업에 입사할 때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절대 잘리지 말자. 둘째는 1년에 책을 한 권씩 써보자. 제가 기업에 27년 반 있었는데 안 잘렸습니다. 제가 자르고 나왔고요.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1년에 책을 한 권씩 썼습니다. 27년 반 마치고 나올 때 28권째 책을 막 발간하면서 나왔으니까 아마 저같이 이렇게 직장생활 행복하게 한 사람도 없죠. 직장생활하면서 참 좋은 분들하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옛날 직장에 있었을 때 하던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리고 그때 저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늘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보니까 다들 굉장히 생기발랄하시고 좋습니다. 오늘 퇴근 후에 이렇게 모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같은 나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늙어 보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젊고 보십시오. 이 외국 사람들은 많이 얼굴이 사갔죠.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모르셔야지 또 재밌죠. 한국 사람들은 방부제 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웃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안 웃어주시면 오늘 또 강의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협조해 주실 것 같아서 참 좋네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과목은 이제 마음의 불황부터 깨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불황, 우리 마음에 불황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불황만 깬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아주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쇼킹한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완 동물원에서 한 35cm 되는 독사에게 식사로 슈퍼 쥐를 한 마리 딱 던져줬습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이 쥐가 30분 동안이나 안 먹히고 뱀하고 혈투를 벌인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독사를 물어 죽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거 굉장한 일이죠. 대개의 쥐들은 들어가면 대개 포기를 할 텐데 이 쥐는 정말 대단한 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쥐를 좀 배우자 이런 얘기죠. 쥐의 이 어떤 태도 같은 것을 한번 배워보자. 독사를 물어 죽였다 쥐가. 이게 그러니까 신문에 나죠. 여러분 신문에 난 적 있어요? 근데 이 쥐는 지금 신문에 났거든요.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행운이 따른. 여러분 알파벳을 숫자로 이렇게 환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A는 1이고요. B는 2, C는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가서 Z는 26이 되겠죠. 26자니까. 이랬을 때 말이죠. 이걸 한자 한자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월카드 같은 것은 이제 98점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행운이라는 락 이거는 뭐 47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돈은 72점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100점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네, 애티튜드입니다. 스트레스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건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스트레스도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스트레스 얘기가 아니라 애티튜드 얘기입니다. 이걸 합치면은 글자가 다 100점이 된다는 거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뭡니까? 태도가 어떤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게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많으시지만 가끔 가다 보면 강의하러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 계신 분, 뭐 대답해라도 대답 안 하시고 손 들라도 손 안 들고 그런 분들 계신데 어쨌든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리고 뭐 무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제 강의 듣다가 졸리면 어떡하십니까? 졸리면 이 졸린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애티튜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서 옆에 가서 서 계신다든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분은 이제 포지티브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은 전부 이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웨덴의 리차드 노만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태도가 The moment of truth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입니다. 예, 어떤 사람의 그 속마음 태도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겨울에 말입니다. 밤 늦게 아파트에 차를 몰고 들어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요 앞차를 조금 밀면 제 차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은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었고 눈도 쏟아지는데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끄고 말이죠. 그 앞차, 그 옆차로 갔어요. 가서 앞에다 차를 대고 범퍼에 차를 대고 살살 밀었죠. 이제 그 차가 싹 밀리면 제가 이제 그 안에다 주차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차에서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웬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제가 밀었는데, 야, 참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앞으로 그 동네에서 제가 소문날 거 아닙니까?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그게 저의 모습인데, 그게 들켰으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 왜 그 새벽 2시에 거기 나와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 그 진실의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태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든지 감출 수가 없죠. 태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속마음이에요. 우리 속마음은 어떻게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공 방정식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뭐이냐? 능력입니다. 그리고 노력. 그 다음에 뭘 것 같아요? 태도. 예. 거의 뭐 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서로 막 통하네요. 예. 태도입니다. 근데 능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약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점. 그 다음에 노력이 얼마나 되냐? 100점. 그러니까 능력이 30이고 노력이 100인데 열심히 하면 3000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태도가 재밌어요. 태도는 마이너스 100하고 플러스 100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플러스 방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아주 능력을 30을 다 발휘하고 노력을 100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도를 마이너스 100 그러면 마이너스 30만이 돼요. 그럼 여기 주로 그 누구 나옵니까? 저 김정일이나 김일성, 저 또 옛날에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전쟁범들, 전범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그 사람들 다 능력 있고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달랐느냐면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능력 30, 노력 100, 태도 100이면 어떻게 되냐면 포지티브 애티튜드가 돼서 30만 점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나오죠. 우리 인류의 기록이 되는 아주 훌륭한 분들,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한테 여쭤볼 것은 능력이 30이고 노력이 100인데 태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0이에요. 0. 그럼 뭐가 됩니까? 곱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게 태도라는 것이 자동차의 핸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이 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이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정말 호황을 불러주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좀 갖자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과 태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능력은 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하죠. 전체 그 비중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아침마다 자동차 정비하듯이 거울을 보면서 또 화장하듯이 우리의 태도를 정비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라는 것은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뭐냐? 태도라는 게 내가 보이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 내가 만나는 함께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선배와 가족들, 후배들 이런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네거티브한 것이냐, 포지티브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환경적인 뭐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는 부분,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나하고 너하고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은 일이 생기네, 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일과 나와 관계가 어떠냐, 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열심히 일하셨어요? 네. 예.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뭐 하라? 뭐 떠나라, 뭐 그런 말도 있던데 떠나면 안 되죠. 잘 있다 내일 또 출근하셔야지 어딜 떠납니까? 예. 자,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것이 그 사람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조건들, 삶의 조건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업무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네 가지를 좀 잘 정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또 그 마음에 호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뭐 다시 말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날 믿지 않는다, 또 열등감을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결론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뜻밖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압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새로 오신 상사가 계신 그런 직장인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상사가 오시면 거의 일주일 내로 파악이 끝난다고 그럽니다. 자기 윗사람에 대해서. 또 자기 부하에 대해서는 상사들은 3년이 돼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윗사람에 대해서만 알지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제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던 학생들이나 또 제가 강의할 때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가끔 시간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있는데 A4 용지에다가 50가지 나는 괄호이다. 괄호 안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나는 뭐뭐뭐이다. 내가 누군가를 써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 엄마다. 나는 누구 아빠다. 나는 멋있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는데 한 50가지를 적어보면 내가 누군지 굉장히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녁에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내 비전은 뭐고 내 소속은 뭐 어떻고 나는 누구하고 어떤 관계고 어떤 특성이 있고 나는 키가 얼마고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50가지.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옆 사람하고 갖다 놓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나의 이것과 저 사람이 쓴 것하고 비슷한 점이 있겠는가? 같은 점이 있겠는가? 별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절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같은 분이 있으면 제가 뭐 다 사달라는 거 다 사드릴게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같은 분이 한 분. 우리가 시중에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이 같은 게 많아요. 같은 것이 딱 박스채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와 저 박스는 값이 달라요. 그래서 나갈 때 값을 다르게 매기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손으로 만든 것, 하나밖에 안 만든 거, 이거는요, 값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면 그건 특별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성 상품, 복제 상품하고 특별 상품은 상당히 다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특별 상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누구와도 같지 않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보이는 것도 그런데 안 보이는 건 어떨까? 50가지를 써가지고 한번 보면 전부 다른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저하고 같은 사람을 못 봤어요. 저희 집에 형님 한 분이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달라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형님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젊다는 거죠. 근데 같다고 그러는 건 굉장히 좀 저한테 기분이 나쁜 일이죠. 하물며 보이지 않는 저의 특성 같은 걸 쭉 적어놨을 때
그게 같을 리가 있습니까? 쌍둥이도 다릅니다. 쌍둥이가 얼마 다릅니까? 세대 차를 느낄 정도라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나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 본인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도 어렵지만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시는데 그건 맞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네, 아무하고도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리를. 오늘 여러분이 혹시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누구 친구 대신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얘기가 좀 심한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여기 여러분 자신을 돈으로 한번 판단한다. 그러면 얼마쯤 될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앞자리에 계셨으니까 몇 번 이렇게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본인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값 돈으로 계산한다면? 백지수표. 예? 백지수표. 백지수표. 0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지수표. 계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에 계산해 봤잖아요. 내가 어떤 점, 누구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것이 값이 비싸요? 없는 게 비싸요? 없는 게 비싸죠. 예. 아주 쉬운데도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참 좋아요. 예. 대개의 경우는 제가 이런 질문하면 그거 뻔한 걸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답을 참 잘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자, 없는 게 비싼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나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존재가. 엄청나게 비싼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 존중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 조사 통계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의 외모 만족도를 계산한 건데요. 조사한 건데 아시아 6개국에 20살부터 59살 이왕이면 60세까지 하지 왜 59세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60대 되신 분은 섭섭하게 1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신문에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외모의 만족도가 홍콩이 42.2, 중국이 55.8, 싱가포르가 57.8, 말레이시아가 61.8. 이해가 안 가요. 태국이 73.5. 예, 그래요. 이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얼마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0%? 네, 100%. 얼마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조사. 90%. 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죠. 남들도 똑같은 줄 아시고 대답을 하시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1.3%입니다. 다른 나라의 3분의 1, 2분의 1, 10%가 모자라고 이런 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3분의 1, 2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번창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형수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는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네, 우리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 본인들이 생각에 아까 90% 말씀하셨지만 반대예요. 반대로 80%가 나는 정말 이 얼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이 몸매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도 해외 많이 나가보거든요. 많이 나가보셨어요? 가끔 나가시면 어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21%밖에 안 됩니까? 아니죠. 단연 이 중에서 제일 낮죠. 네. 여기 이제 안 나온 나라도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또 OECD 1위네요. 예.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나라 20대 사망 원인. 통계청 청소년 통계인데, 야, 20대 사망 원인 2위부터 말씀드릴게요. 2위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이렇게 교통질서를 안 지키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0만 명당 10.4명. 예. 굉장히 많이 그 교통사고 사망합니다. 그런데 1위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10만 명당 21.0.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2배. 2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20대가요, 10대에 4.5명인데 그거에 한 5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사실 10대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왜 우리나라의 20대가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아주 그 마음속에 지금 황무지라는 거예요. 황무지. 네, 불황이에요. 불황. 이것을 정말 우리가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지갑에서 없으면 어떡하지? 네, 있네요.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야겠습니다. 제가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바닥에 지금 놨습니다. 발로 콱 밟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바퀴 돌렸습니다. 가지실 거예요? 네. 근데요, 이걸 흙 속에다가 진흙 속에다 놓고서 한 번 더 밟았어요. 가지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가지시겠는데 이걸 간신히 들고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가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이 끝에 요만큼 0.5cm가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잠수죽입니다. 잠수죽. 요만큼 남았는데 가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은 주최 측이시니까 안 되고 왜 가지신다고 생각하시죠? 예? 왜?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간절히 원하면 가질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갖고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안 갖고. 예. 또 다른 분 대답하시오. 나는 갖겠다. 다른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이만큼 잠겼는데 안 가지실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래도 뭐 손 드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참 과감하게 저도 별로 못 보는 주제에 10,000원을 이렇게 드린 이유, 앞에 분에게 손 드신 것은 오늘 이 순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는요, 짓밟히면은 얼마예요? 9,000원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똥통에 빠졌어요. 얼마?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똥통에 빠져도 10,000원이에요. 내가 실패도 10,000원이고, 짓밟혀도 10,000원이고, 빚을 져도 10,000원이고, 사업에 실패도 10,000원이고, 범죄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10,000원이에요. 내 가치, 내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인격이죠. 인격의 가치인데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해서 제가 과감하게 지금 10,000원을 투자한 겁니다. 이따 끝나고 안 주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인간성은 제가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존중감 갖고 자신감 갖고 이러느냐. 이것이 행복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만족감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셔야 됩니다.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절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나를 왜 남하고 비교합니까? 영어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이 I죠. 근데 그것이 문장 안에 들어가도 대문자로 씁니까? 소문자로 씁니까? 대문자로 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I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이 교만한 거하고 건방진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가치가, 나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I'm special. I'm special. 난 특별하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거예요. 왜? 아까 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나하고 같은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누가 받아들여요? 나밖에 모르는데 나를. 그런데 나를 왜 다른 상품하고 비교를 해요? 예? 특별 제품, 특별 상품을 왜 기성 상품하고 비교해요? 또 나라는 특별 상품을 왜 다른 특별 상품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절대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폰더 씨의 하루인가 뭐 그 위대한 하루 그 작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잠재력과 비교한다. 평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지죠. 즉 기성품이 돼가는 거죠. 내가 특별 상품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기성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그 기성 상품하고 똑같이 나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도 기성 상품이 돼가는 거죠. 보통 상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잠재력과 비교한다. 나는 절대 평균적인 인간이 아니다. 나는 힘든 상황을 승리의 전주곡으로 생각한다.
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또 어떻게 생긴 그림입니까? 황새가 개구리를 하나를 잡아서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막 삼킴을 당하려고 하는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졸라버리는 거죠.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걸 연상을 하실 거예요. 아, 멋있다. 이건 지금 누가 급하게 생겼어요? 절대 먹히는 개구리가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목이 졸려있는 황새가 이게 지금 문제죠, 이거. 절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나비가 이렇게 그 누에로 있다가 그 안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영 못 나오니까 구멍으로 못 나오니까 가위로다 이렇게 구멍을 넓게 파주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얘가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놈이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맥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네. 날개짓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이걸 뚫고 나올 때 날개짓을 막 사용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앞으로 날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길 막아버렸기 때문에, 생략시켜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기어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기어다니는 나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거쳐야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저도 참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기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는 20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너무 피곤했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저도 이걸 잘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잘 넘길 수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인터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이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 축구 선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우리 이영표 선수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선수예요. 자, 스포츠에서는 경기마다 성공과 실패가 엇갈립니다. 어제의 패배는 오늘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실패를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남들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매번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저는 성공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참 뭔가 우리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굉장히 모든 일이 안 풀리고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좀 더 장기적으로 멀게 내다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3M의 그 포스트잇 발명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실패한 풀입니다. 실패한 풀. 이게 붙였는데 자꾸 떨어지는 그런 풀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교회에서 성경이나 찬송가에 이렇게 붙였다가 금방 또 떼서 딴 데 붙일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그런 식의 메모지로 이것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말도 못하죠. 3M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집에 이 3M에서 나온 포스트잇 이만한 거 몇 덩어리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 정도예요. 아프리카에까지 가 있을 거예요. 대단한 이런 상품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실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패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사, 이제 미국의 그 우주항공국이죠. 근데 이제 아폴로 11호가 그게 달나라에 갔던 겁니다. 거기에 갈 우주인을 선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수천 명을 데리고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뽑은 사람들 가지고 2단계 테스트를 했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은 사람. 둘째는 그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
요 사람만 합격시킨 겁니다. 2단계에서. 참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한때 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모범 택시 운전사, 개인 택시인가 뭐 그 면허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요, 한 번도 사고를 안 낸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년 또는 10년 동안 사고 안 낸 사람. 그래서 대개 누가 사고를 안 냅니까? 면허 따가지고 면허증은 어디다 둬요? 장롱에. 장롱에 뒀던 분들이 10년 만에 그 면허 가지고 개인 택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나가서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뭔가 해보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나서는 사람은 맨날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되죠. 사고를 안 낸 사람은 어찌 보면은 왜 사고도 한 번 안 내는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건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은 사람인데 그 실패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 극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실패 경험하고 다시 일어났던 사람이 훨씬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사들 중은 가끔마다 사원 모집할 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전 직장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미국 어느 회사의 간부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뼈저린 그 의사결정, 간부사원이니까 의사결정 하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실패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는 단순히 실패한 것이 어머니가 아니고 그 실패를 내가 하나의 인생의 과정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히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 뭐냐고요. 강력한 엔진. 그건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신감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형편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형편없는데 뭐 아브라함 링컨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훌륭하지만 내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겸손이라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아까 영어에서 I자는 문장 안에 들어가도 대문자를 항상 쓴다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보는 것, 자기를 인정하는 것, 당당한 것, 자부심 갖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게 뭡니까? 자라는 게 I라는 뜻이에요. 신은 뭐죠? 신. 믿는다. 내가 날 믿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해라. 자신감을 가져라. 내가 나를 믿는 게 자신감이에요. 내가 나를 믿지 않고 도대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내가 나를 믿어야지.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특별하다. 그 다음에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믿어요. 따라하시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네, 우리 앞자리에 계신 분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수백 명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이 나라는 자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고서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최재도는 특별하다. 최재도는 나를 사랑한다. 아니죠. 최재도 자신을 사랑한다. 네. 최재도는 최재도를 믿는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하나, 혹시 최재두 씨였죠? 네. 최재두는 최재두를 사랑한다.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아오시면서? 네. 있으세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대개는 경험이 없으세요.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참 얘기했을 때
대학에서 20대 그 젊은 학생이 막 우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한 학생이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를 향해서 이 아무개는 이 아무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자신 너무 열등하고 못마땅하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그날 그것을 외쳐보면서 눈물이 크성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막 말리고 그랬는데 참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저는 제 이름이 이의영입니다. 이의영은 특별하다. 여러분 성함을 가지고 시작. 제 이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네, 이의영은 특별하다. 이의영은 이의영을 사랑한다. 이의영은 이의영을 믿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음의 호황을 가져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번은 다 소용없어요. 안 돼요. 기초인데 이 기초가 없이는 다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이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방금 우리가 내 자신을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말이죠. 그 사람 본인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본인이에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사회에는 너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짓밟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남을 이기고 남을 짓밟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이 너무 학점에 신경 써요. 학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점이 아닌 일은 안 돼요. 교수님 그거 학점하고 관계 있어요? 그거 하면 학점 올라가요? 그거 몇 점이에요? 학점밖에 몰라요. 대학생들이. 뭐예요? 남하고 점수 경쟁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계속 시켜온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이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직장에도 들어오면 그냥 상투적으로 자기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네. 오직 승진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간관계 이런 거 무시하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 인자를 잘 보시면 말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는데 한 사람이 싹 빠져나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죠. 사람은 서로 기대서 사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 인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위대하죠. 사람이 문자를 만드는데 사람 인자를 제일 쉽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점이나 그냥 작대기 하나나.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두 획자리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이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너하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은 자기의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도와줘요.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고민을. 그럼 그 사람의 문제를 제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자 가진 문제를 해결해요. 혼자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말하고 듣다 보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뭐냐? 도움을 받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필요한 걸 상대방한테 요청받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사소통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전공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할 때 내가 들어주면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도움을 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에게 도움 주고 남에게 도움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같이 도움 주고 받기 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말썽 부리는 사람은 어느 방으로 가요? 독방으로 가잖아요. 독방. 그러면 야, 독방 가면 좋겠다. 독방 가면 아주 굉장히 힘들죠. 첫째, 외롭고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단절하는 것 같은 큰 고생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투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말을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들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 싸움하고 뭐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식탁에다 써놨대요.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주세요. 그 존댓말로 포스트잇 딱 써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8시에요. 화가 나가지고 당신 어제 나하고 싸웠지만 그래도 아침에 좀 깨워줘야 될 거 아니야. 소리 지르는데 아내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보니까 침대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7시에요. 일어나세요. 느낌표 3개. 그 옆에 또 한 장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늦겠어요. 빨리. 말을 안 하면 얼마나 아플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파트너이지, 파트너지 라이벌이 아니에요. 라이벌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리버라는 말이 있죠, 리버.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강물의 양쪽에 있는 사람 둘이서 그 물을 같이 퍼먹으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물을 쓰면서. 그런 사람은 라이벌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싸우는 사람은 라이벌이라고 그러지만은 파트너죠, 파트너.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김추순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몸짓 밑줄 쫙 끄면 이게 뭐예요? 네. 의미 없는 존재. 상대방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바라봤을 때. 그죠?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은 뭡니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상대방은 다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오늘 이 모이신 분들 정말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요,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려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되시도록 그분들, 여러분들 기다리려고 마음속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 되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정말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도 악수 한번 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장례식장 가서 한창 곡을 하고서 그 상주한테 오더니 실례지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강의 한참 듣다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왜 진작 처음부터 우리는 인사를 안 하고 시작했을까요?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면 인사를 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면 인사를 하십시오. 좋은 표정으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끄덕하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기분 좋다. 이런 표시입니다. 왜? 나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만 당신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그 중요한 존재를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바로 인사죠. 그 표현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이렇게 끌어안기도 하지만 악수도 하시고 서로 목례도 하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살아가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응? 너 죽고 나 살자. 너 살고 나 죽자. 너 살고 나 죽자 이런 사람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 살고 너 살아야 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항상 이것을 우리가 윈윈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도요, 상대방 50, 나 50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데 한 시간 동안 만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시간을 혼자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50% 줘야죠. 30분을. 근데 상대방이 안 쓰면 내가 써야죠. 왜? 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엘리베이터 탈 때 조금 먼저 타도록 해주는 것, 단추 눌러주는 것, 그리고 밥 먹을 때 수저 상대방한테 놔주는 것, 뭐 끝나고 돈 내주는 거, 그거는 더 좋지만 반찬이 나왔을 때 조금 좋은 반찬은 상대방한테 슬쩍 넣는 거, 뭐 디저트가 나왔는데 조금 상한 게 있을 때 두 개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먹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먼저 가서 좋은 걸 싹 가져오잖아요. 조금 살이 더 많거나
맛있어 보이는 거. 상대방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그때 약간 맛이 덜 좋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살짝 가져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귀신같이 알거든요. 나보다 더 귀신같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상사나 부하, 동료 사이에서 50대 50의 균형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나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잘 돼야 됩니다. 줄 서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한 칸 비워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화장실 갔다 오면 여기 당신 자리라고, 당신 순서라고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됐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없어요. 그 사람이 온 다음에 아까 어디 줄 섰었는데 앞면 싹 몰수하고 딴 데 동쪽 쳐다보고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나라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근데 저는 여러분께 50대 50뿐만 아니라 49대 51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같이. 조금. 돈 안 드는 거. 내가 49, 상대방이 51. 여러분, 내가 49를 가지고 상대방이 51을 가지면 상대방이 뭘 느껴요? 내가 자기보다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에 둘이에요. 네? 둘이죠. 49대 51이니까. 50대 50 하면 똑같잖아요. 근데 48대 52 하면 상대방이 몇 개를 생각할까요? 4, 4개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48대 52는요, 난 둘밖에 손해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둘을 손해보면 상대방은 자기가 넷을 이익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40대 60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나는 10 손해봤는데 상대방은 20을 이익봤다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거죠. 다른 사람 존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베푸셔야 돼요. 근데 윈윈에 철두철미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여고가 또 다른 여고하고 농구 시합을 했는데 100대 0. 100대 0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 한 골도 못 넣은 학교 학생들은 끝나고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는데 100점을 넣은 이 팀은 상당히 욕을 먹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더군다나 이 빵점을 받은 학교는 특수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도 몇 명 되지 않나. 예. 근데 감독은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운동 경기 아니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렸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윈윈을 몰랐기 때문에. 윈윈. 상대방의 체면도 좀 생각해주고 배려도 해주고. 예. 언젠가 축구 시합에서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 팀 선수가 다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 팀에서 한 선수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10대 11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나도 좀 빠져 있다 들어와야 되겠다. 한 팀이. 근데 그 사이에 한 골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끝남이 게임이 끝난 후에 그 한 명이 나가준 그 팀에 대해서 사실 패자인데 엄청난 박수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예?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상대방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만 뭐 좋은 사람이에요? 나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상대방도 본인에게는 말도 못하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나, 너. 다음에 뭐냐면 상황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냐. 불만 갖는 태도를 가질 것이냐. 소파 방정환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집에 칼 든 복면 강도가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돈이 390원이면 대단히 큰 돈인데 전혀 놀라지 않고 390원을 줬대요. 근데 이제 강도는 갔고 다음날 경찰이 범인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생님 집에서 어제 돈을 훔쳐갔다는데 잡아왔습니다. 맞죠? 그랬더니 아니요. 어젯밤에서 돈 좀 달라고 그래서 390원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이렇게 시치미를 뚝 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강도는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선생님 집에서 선생님 입을 도우면서 살았대요. 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장군님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보고하니까 그래 우리는 포위됐다.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덕분에 문제는 이제 간단해졌다야.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네. 체스티라는 장군인데 해병인데 대단한 생각이죠. 자, 이런 장군 밑에서 부하는 사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묘안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 됐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격을 할 수 있겠다. 이순신 장군의 배도 말이죠. 그 배의 특징이라는 게 딱 적군 사이에 들어가서 사방 360도 방향으로 공격하는 게 그게 아주 맞는 그런 기획 상품이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게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 가서 사방을 향해서 쏘는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그 상황을 보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비행기에서 이제 굉장히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가 막 덜컹덜컹거리고 그러니까 이거 잠깐 떨어지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만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깔깔거리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귀에 리시버가 하나 꽂혀 있어요. 코미디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디에다 귀를 기울이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비행기 탄 사람들 걱정한다고 비행기가 좀 덜 움직입니까? 참 태평한 사람입니다. 컵이 있습니다.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라는 뭐 그런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행복도가 굉장히 돈을 많이 그 국민 생산 그게 높은 나라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1위, 2위를 계속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보는 기준, 상황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너무 높으니까 늘 불평불만밖에 하지 않는 것이죠. 사과 3개가 있습니다. 사과 3개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없게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맛없게 먹는 사람은 3개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거 먹고 이게 2번째 맛없는 거, 3번째 맛없는 거 이렇게 먹잖아요. 네. 결국 3개를 전부 맛없게 먹어요. 근데 똑같은 사과를 줬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제일 맛있는 거, 2번째 맛있는 거, 3번째 맛있는 거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똑같은 걸 보면서도 사람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인식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다른 것이죠. 여기에 현명한 사람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맛없는 사과는 어떻게 해요? 잼을 만들어 먹겠죠. 이건 얼마든지 우리들의 생각만 바꾸면 실제 있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나요? 못 바꾸거든요.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편한 것이죠. 안경 쓰셨네, 두 분 다. 안경 왜 쓰셨어요?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잘 안 보여서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네. 여러분, 안경을 왜 썼느냐? 안경을 진짜 쓴 이유가 뭐죠? 잘 보려고 한 거예요. 잘 보려고.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보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잘 보려고 썼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보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여서 안경 쓰면요, 겨우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잘 보려고 쓰면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안경을 쓰느냐? 안경 안 쓴 사람.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쓰신다면 잘 보려고 쓴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일을 하는데도 교수님 그 일을 왜 하세요? 먹고 살라고 하지. 아니, 먹고 살려고 하면 먹고 사는 거 이상 안 돼요. 병원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세요? 먹고 살려고 이 짓 한다.
옆에 아저씨는 뭐 하세요? 나 벽 쌓고 있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병원 짓고 있다.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일하는 게 즐겁고 달라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잡지 편집을 좀 오래 했습니다. 잡지가 나오면 특히 기업에 있을 때 잡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냈는데 나오면 꼭 오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참 어떤 때는 결정적인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뭐 회장이 그냥 화장 뭐 이렇게 되기도, 회장실이 화장실로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고 책을 다시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책을 가져가서 이거 오자가 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오자가 그렇게 많다고 막 야단치시는 그런 상사도 계셨어요. 제가 매달 가서 책만 나오면 무슨 죄인이 돼가지고 가서 혹시 틀린 게 있으면 가서 싹싹 빌고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뭔가 사고가 났는데 가져가서 사고 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맞은 게 더 많습니다. 맞은 게 더 많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다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은 게 많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칭찬도 좀 해주시고 맞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틀린 것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한번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맞은 게 많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지금 하나 안 틀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틀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인이고 1918년생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흑인 최초로 되셨죠. 누구죠?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제수번호 46664. 넬슨 만델라.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생의 3분의 1 이상이에요. 27년이니까 70세 때 나왔거든요. 출소를 70세 때 했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그냥 여기서 산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빼고 청년 때 빼고선 그냥 바로. 근데 대개 5년만 옥살이를 하면요. 사람이 이 병약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운동을 못해가지고 사람이 영양실조가 나오는데 돼서 나오는데 이분은 27년간이나 감옥살이 하고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나오셨습니까?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 보고 감사하고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 먹으면서 감사하고 강제 노동하면서 감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른이시죠, 그죠? 그런 어른, 인생의 참 경륜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전 오프라 윈프리를 상당히 존경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혼모의 딸에다가 할머니한테 컸고 그리고 14살에 다시 또 미혼모가 본인이 돼버리는 정말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미칠 지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마약 복용하고 107kg의 뚱보가 돼버려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죠. 근데 친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친아버지가 뭔가를 합니다. 이 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송국에 취업을 하죠. 앵커로. 그래서 앵커로 대성공을 해서 토크쇼의 여왕이 됐고 영화배우도 됐고 자산 6억 달러의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이 어떤 일을 아버지가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그건 바로 감사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윈프리 일기라는 걸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3년 전부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것을 알려주고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은요 무조건 이거 씁니다. 매일 써야 되고요. 쉬는 날도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 학점이 안 나와요. 제가 이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강제적으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뭐 그런데요, 이 학생들이 이거 쓰면서 달라져요. 상당히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윈프리 일기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떤 분은 부부싸움이 줄었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주위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됐다. 내 삶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삶이 아주 행복하다는 느낌이 온다. 그리고 나쁜 상황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너 얼굴이 참 많이 밝아졌다, 이런 말을 하더라. 예? 웃는 횟수가 내가 봐도 많이 늘어났다. 화를 내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삶의 에너지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커진 것 같다. 그리고 칭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졌고 남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아, 다른 사람도 나같이 참 소중하구나, 이걸 많이 느끼게 됐다는 것이고,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많다, 나 부자구나, 나 현재가 참 만족스럽다, 이런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쓰셨는데, 자, 이 앞에 계신 분과 한번, 오늘 차를 빌려주신 회사 선배에게 고마움을, 책하고 차는 많이 다른데, 그죠? 오늘 책을 빌려주신 회사 선배님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고마웠던 일이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 5가지를 기억해 보시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지금 쓰신 거를 뭐 저한테 발표하시긴 어려우니까 자기 옆에 분에게 한번 좀 발표를 한번 해보시죠, 이 시간에. 네. 생각해 보니까 전 하나를 쓰라고 그랬는데 5개 뭐 벌써 쓰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감사일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 오늘부터 쓰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정말 안 드신 분이 3분 계시는데 노트가 없어서 그렇다면 노트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요만한 노트 하나 구하셔서 제목만 잠자리에 들어서 누워서 5개 자기만 알아보는 글씨를 쓰시면 돼요. 문장 안 쓰셔도 됩니다. 누가 뭐 발표할 것도 아닌데 제목만 쓰시면 돼요. 단어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걸 차곡차곡 모아보세요. 그게 어려우시면 요만한 통 하나 갖다 놓고 매일 메모지에 써가지고 거기다 넣으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고마웠던 일 쭉쭉쭉 적어서 메모지를 요만한 통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의 하루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하루는 정말 다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변한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180도 변했어요. 이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가족에도 권해보시고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권해보세요. 혹시 여기 자녀들, 청소년 인성교육, 뭐가 인성교육입니까? 우리나라 뭐 홍익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홍익대학교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마지막 대학생들에게 지금 이걸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정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도 생각해보고 남도 생각해보고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think라는 말에 I를 A로 바꾸면 thank가 됩니다. think. 그죠? 생각해보십시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긍정적인 태도, 나와 남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OECD 회원국 국민의 생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왔어요. 잠을 가장 적게 잔다는 겁니다. 안 자죠. 일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요즘 뭐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일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알레르기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나는 비만일 것이다. 실제로 최하위입니다. 한국 사람이 비만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살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뭔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적지 않아요.
68%, 60.3%는 수치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뭘 나타낼까요? 68%, 그리고 60.3%. 68%라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생산성이 68%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노는 것 같죠? 일 무섭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산성이 우리나라 6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생산성은 안 오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또 60.3%라는 수치는 뭘 나타냅니까? 내가 일할 때 발휘하는 창의력이 60.3%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할 때 창의력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60.3%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는 게 즐겁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야지 창조력이 나오죠? 즐겁지 않기 때문에 창조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즐겨야죠. 즐겨야죠. 즐겨야지 생산성이 오르는 것입니다. 즐겨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도 즐겨야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의무적으로 과제하라는 거 하고 이런다고 성적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명품들 많잖아요. 막 바퀴가 4개인 자전거라든지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발명 안 하면 맞아. 그래가지고 막 때려서 할 수 없이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즐거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 창조력이 나오는 것이죠. 막 작동을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동작을 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 즐긴다, 즐긴다. 네. 여러분, 일할 때 지루하게, 재밌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지루하게 일하시면 안 돼요. 재밌어야 돼요. 일할 때 이 재미가 없으면 말이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톰 피터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즐겨라! 그러면 저절로 아이디어 떠오른다. 여러분, 하루 일과가 재밌어야 돼요.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럼 일하는 게 노는 게 돼요. 노는 것 같이 일하고, 노는 것 같이 공부하고, 노는 것 같이 살아야 돼요.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지겹게 일하고 놀죠. 휴가 가는데 또 어디 가요? 또 고생스럽게 또 휴가를 가죠. 또 일이 되죠. 네. 마침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 때는 말이죠.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집에 휴가할 때 가를 집가자로 쓰면 참 좋아요. 집에다 캠프를 치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휴가라는 건 말이죠. 평상시에 자기가 안 하던 걸 하는 게 휴가예요. 매일 그 머리로 일하시는 분은요, 휴가 기간에 막일을 좀 해요. 막노동을 좀 해보세요. 진짜 새로운 걸 많이 느끼게 되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늘 몸으로 일 많이 하시는 분은 이번에 좀 쉬시면서 책 좀 보세요. 책. 평상시에 안 보던 책 이번에 휴가 때 몇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진짜 휴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한 몇 년 된 자료인데 그 논산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데 배문현 씨라고요. 그 당시에 38세니까 지금 아마 한 41, 2 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마을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그 산뜻한 복장으로 뭐 어떤 규정도 없는데 와이셔츠 잘 다려서 거기다가 넥타이 매고 선글라스 쓰고 마이크 입가에 달고 이러면서 운전을 하세요. 그 승객들에게 대단한 그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분은 손님 탈 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아주머니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 많은 손님의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이분이 수첩이 있는데 여기 500명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외우고 집에 가서 외우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한 100명 되는 학생 이름도 못 외워요. 근데 이분은 500명의 고객들을 다 이름을 외우고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면 승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인사를 해요. 이분이 만든 4단계 인사법칙이 있는데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첫째, 먼저 인사한다. 둘째, 인사 안 하고 내리는 사람은 문 안 열어준다. 셋째, 인사하는 사람들 틈에 껴서 그냥 내린 사람 기억해뒀다 다음에 꼭 앞문으로 내리게 한다. 참.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인사하는 사람은 문 열고 차 세워놓고 쫓아가서 인사하고 탄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분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욕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고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가 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때려치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교수들한테도 지겹다, 교수 생활, 그런 말 할 때마다 제가 그만둬라. 의욕이 없을 때는 그 일을 그만두는 거다. 그게 사회복지에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된다. 자기가 의욕이 없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저 오늘 여러분께 강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제가 즐겁지 않으면 강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일 즐겁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즐겁도록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만드시고 그러고 일을 해야 단 1시간을 해도 일의 성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 가훈이 절이에요. 절. 지금 이제 두 아이가 다 결혼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 뭐라 그럴까, 마지막 날, 송년하는 날, 12월 31일이 좀 쓸쓸해지겠습니다만은, 작년까지는 그래도, 두 딸을 데려다 놓고, 우리 네 식구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 이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가훈을 매년 정해요. 매년 정하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게 뭐냐면, 그리고 느낌표. 즐겁게 살자는 거예요. 뭐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살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문자 보낼 때도 이렇게 보내요. 그럼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표나 이런 거 길면 안 돼요. 네. 어디 저기 안산의 스타디움이 스타디움이라고 때문에 저 경기장, 운동 경기장이 이름이 와예요. 와. 얼마 좋아요. 함성 와. 그다음에 이리 와 할 때 와. 괜히 복잡하게 시리 무슨 뭐 이게 이름이 긴지 모르겠어요. 표는 짧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즐겁게 사세요. 호텔하고 여인숙 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여인숙 가보세요. 보죠? 주전자 수건 주면서 고개로 턱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방. 저 왼쪽 구석에 있는 방으로 가요. 끝이에요, 그게. 손님 대접하는 게. 여관 가면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여기 숙박계 적어요. 방값 2만 원. 조금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모텔 가면 어때요? 요구르트, 물, 휴지 이런 것도 주면서 편히 쉬고 다음에 또 오세요. 근데 호텔 가면 어떻습니까? 호텔 가면 룸 앞에까지 안내하고 친절히 문을 열어주면서 편히 쉬시고 불편하시면 룸 서비스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아는 지방의 어느 여인숙은요,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여인숙이에요. 근데 제가 그 집이 왜 지금까지 여인숙인가 알아봤어요. 시설 때문이 아니에요. 손님 대하는 태도가 여인숙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이 만약에 손님에게 태도를 좀 바꿔서 서비스한다면, 그러면 이 집은 금방 여관으로 승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가서 모텔이 되고 호텔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숙박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일, 그 일을 기쁘게 하면요, 그 성과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겨워서 마지못해서 하면 거기에는 상당히 불량한 부분이 끼어들 수밖에 없다.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27년만 했는데 참 일하는 사람이 가지각색이에요. 복사를 좀 해오라고 시켰는데 3시까지 복사를 100매를 좀 해달라고 부하 직원에게 시켰는데 3시에 안 해놓는 거예요. 왜 안 해놨냐?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예형이다. 노예형. 근데요, 한 사람은요, 복사를 다른 데서 해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월급쟁이는 이래야 돼요. 우리 복사기가 고장나면 딴 데 가서 복사를 해다 놔야죠. 이런 사람을 자유인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안 고쳐놔요.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창조인형인데, 이 사람은 복사기를 불러서 고치도록 해놓고 다른 방에서 복사를 해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업무 성과를 1대 1.6대 3.2로 계산을 합니다.
노예형이 하는 일을 하나로 본다면 자유인형은 한 사람 반 몫을 한다는 것이고 창조인형은 세 사람이 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볼 때 우리 부서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다. 그러면 아무나 한 명을 보충시켜주면 안 돼요. 현재 그만둔 사람이 노예형인가 창조인형인가를 봐서 창조인형이면은 노예 3명을 데려다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노예형이라는 사람은 기계 같아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작동형이에요. 근데 이 창조인형은 자기가 알아서 해요. 동작을 해. 동작. 여러분 작동하고 동작 순서를 바꿔놓으면 전혀 뜻이 달라져요. 내가 동작을 합니다. 스스로. 재밌잖아요. 성과도 오르고. 여러분 나는 작동형에 가까운지 동작형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가동시켜주고 움직이고 방향을 잡아주는 대로만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기계인가요? 나한테는 땀도 있고 피도 있고 가슴 두근거리는 감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죠? 창의성도 있어요. 그럼 내가 왜 남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남이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대로 하면 정말 고달픕니다. 저도 직장생활 27년 반 하면서 정말 작동형 인간이 안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왕이면 제가 먼저 동작합니다. 그럼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남이 시키는 일은 정말 싫어요. 이런 삶의 태도는 지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제가 작동합니다. 스스로. 제가 동작을 합니다. 작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동작하는 거예요. 작동되는 게 싫어요. 전 남이 이렇게 시켜서 하는 건 굉장히 싫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절대로 회사에서 결정 못해요.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일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떤 일을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떻게 일할 것인지 그 방법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빨간 글씨의 부분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죠. 책임이 돌아갈 수도 있고 상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져보세요. 하기 싫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이 일은 분명히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작동형이에요. 작동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성취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일이 즐겁죠. 그러니까 이 일은 잘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인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바라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살자. 어떤 사람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살자를 거꾸로 보잖아요. 다 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구태여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긍정적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동작해야 되는 거예요. 동작.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왜? 회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데 남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 같이 불편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재미없습니다. 그 일의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을 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나 자신의 나의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할 때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삶의 환경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경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가족 상황에 대해서,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죠. 그럼 나에게 돌아올 것이 뭡니까?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은 매일매일 그렇게 기분이 좋고 자신이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그렇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떤 삶이 올지를 생각하니까 난 두려워서 자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일부러라도 자부심을 갖는다. 그리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한다. 내가 내 하는 일을 지겨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날이 난 너무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3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을 해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도 더 하시게 되고 더 열심히 하시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시도록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봐주는 게 아니라 왜? 아까 그 이영표 선수 같은 거죠. 네. 실패와 성공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다 성공하고 성공하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온 자료 중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사실은. 네. 개인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이천수 선수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네. 그 이천수 선수한테 레드카드가 다 있는 그 신문의 그림을 봤어요. 네. 박지성 선수하고 비교가 됩니다. 둘이서 1992년, 그죠? 얼마나 멋진 선수였습니까? 그런데 두 선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바로 그 마음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마음. 네? 정말 요만한 자본도 없잖아요. 박지성 선수는. 근데 이천수 선수는 그동안의 많은 문제점을 리스트를 뽑았는데 열 몇 개더라고요. 사고 친 게 소위.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혹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입니다. 나. 다른 거는요, 한 단계 한 단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단계를 빼놓고 그 다음 단계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인가요? 99. 같으면 제가 안 물어봤죠? 100 빼기 1은 얼마냐. 자, 또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면부터 넣으세요? 수프부터 넣으세요? 그러세요? 물부터 넣어야죠. 라면 끓이는데 물을 안 넣고 면이나 스프를 넣으면 되겠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라면 끓이려면 섭씨 100도에서 끓여야 돼요. 99도에서는 안 끓어요. 여러분 100에서 1을 빼면 99가 남는 게 아니에요. 물 100도에서 1도 모자란 99도를 끓이면 99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꽝이에요, 꽝.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면 꽝입니다. 그 중요한 것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한 덩어리를 묶으면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100 빼기 1에서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1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꽝이 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황을 호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약이 뭐냐? 그건 바로 이거죠.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뭐죠? 상황. 마지막으로 일.
이 네 가지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불황은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호황이 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